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 222쪽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있죠? 꼭 나옵니다. 시험 문제. 한 두 문제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별표 많이 해놓으세요. 응? 필수. 자, 우리 이제 곳곳에 시험 나오는 영역이 있는데 우선 개설해놓고 연역 있죠? 연역에 여러분 읽어보고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우리 경찰관 직무집행법 한국경찰 역사 공부할 때 몇 년도 제정? 자, 밑줄 1953년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정됐습니다. 그 뒤에 이제 현재까지 12번 개정이 됐어. 그러면 그 밑에 그 개정 연역해서 이제 표로 쭉 12차례 개정된 거 내용 써놨죠? 그것도 나올 수 있어요. 예전에 낸 적도 있어. 그래서 자 1차 개정 때 뭐뭐 있었나? 81년도에 1차 개정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거를 특히 포인트 유치장 경찰서에 유치장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도입을 했습니다. 유치장 설치 근거 마련한 거 1차 개정 때 연도는 안 외워도 돼. 몇 차 개정이냐 뭐 그런 거 정도만. 그 다음에 그 2차 개정 때 두 번째 거 임시 영치 기간을 30일로 정해놨다가 10일로 단축. 그거 하나. 그 다음에 3차 개정 때는 집회 시위에서 뭐 이런 거 최루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놨어. 최루탄 사용 조항 추가. 3차 4차 개정 때 첫째 줄 경찰관서에 임의 동행 시 유치 시한을 6시간으로 완화. 요거 하나씩 대표적으로. 그죠? 예. 그 다음에 7차 개정 가보자. 7차 개정은 기존의 파출소를 통합해요. 지금 요새 얘기하는 지구대로 통합 설치해놨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파출소라는 게 있기는 있지만 몇몇 파출소를 묶어가지고 지구대로 좀 범위를 넓혀서 업무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개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뭐 8차, 9차 9차 개정 하나 보세요. 9차에서는 그 쭉 여러분들 읽어보되 그 마지막 네 번째 줄 끝에 경찰 임무에 관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 규정하고 경찰법 제3조의 규정을 일치시키는 개정이 있어요. 그래서 양쪽에서 다 현재 경찰의 임무에 관해서 7가지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거 도입했다는 거 7가지로. 그래서 각각 빠져있던 게 하나씩 있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라는 그 임무조항이 없었고 대신에 경찰법 3조에는 있었고 또 반대로 그 경찰법 3조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에는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 이제 뭐 있어요. 그 경비, 요인 경호, 대간첩작전 수행 요게 경직법 줄여서 경직법에는 있었는데 경찰 조직에 관한 경찰법 3조에는 없었어. 그래서 양쪽에 없는 것들을 서로 이렇게 해서 똑같이 7가지로 맞추는 거야. 그 다음에 그 10차 개정 2014 이때는 적법한 경찰 작용으로 국민이 재산 피해 입은 경우 그 손실보상하는 규정 마련. 그래서 손실보상 규정 새로 만들었다. 그게 10차 개정. 그죠? 그 다음에 2014년도에 11차 개정에서 공부할 거는 첫째 줄 대테러 작전 작전 수행하는 거 국제 협력 할 수 있는 규정을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에 추가해놨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보세요. 그 다음에 셋째 줄 경찰 장비라는 거의 종류의 장비의 종류로 살수차라는 걸 명시해놨다는 거. 그렇게 2개 정도 밑줄 쳐주세요. 자, 그런 정도로 개정 연역. 그래서 뭐 몇 차 때 뭐가 있었고 이런 게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좀 안 나왔었지만 앞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 223쪽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뭐에 관한 성격을 갖는다 그랬어. 거기 즉시강제 일반법으로 해서 그 즉시강제라는 단어 아까 우리 강제집행 즉시강제 이런 거 했었죠. 여기 강제집행에 관한 일반법이다 그러면 땡이야. 즉시강제에 관한 일반법이야. 즉시강제. 자,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누구누구한테 적용되나? 당연히 국가 경찰 공무원은 직무 수행할 때 이 법에 따라야 되죠. 그런데 동그라미 1번 의경에게도 적용된다. 의무경찰대원 의경에게도 적용된다. 의경이 직무 수행할 때도. 또 2번은
예전에는 해양경찰청 이렇게 있고 해양경찰이라고 부르는데 지금은 뭐 법적인 용어로는 해양경찰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해양경비, 그러니까 옛날에 해양경찰청이 해양경비안전본부 이런 명칭으로 바뀌고 국가안전처 소속으로 들어가 버렸죠. 해양경찰청 폐지되고 세월호 사건 이후에. 어쨌든 2번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해양경찰이 업무 수행할 때도 이 법에 따라 해야 됩니다. 해양경찰의 업무 수행에도 적용된다. 3번 청원경찰에게도 적용된다. 단 청원경찰에게는 수사는 못해요. 청원경찰은. 그래서 청원경찰도 쭉 읽어나가고 경직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되 범죄 수사만은 제외하고 요거 유의해두고, 제주도는 2008년부터 뭐 하고 있다고 그랬어? 그렇죠. 자치경찰 제도를 시범 실시하고 있다고 그랬죠. 제주자치경찰에게도 직무 수행 시에 적용됩니다. 적용 범위 알아둡시다. 그 다음에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 내용들을 공부해 봅시다. 목적 1조 가장 최근에 게 이제 2014년 11월 달에 개정된 건데, 목적 1조 읽고 지나가고, 자 2조 직무의 범위 아까 7가지 있다 그랬죠. 다음 페이지 7가지 요거 공부해야 돼. 직무 범위 공부하는 게 뭐냐면 규정이 있는 거냐 있냐 없냐 이건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1호 국민의 생명체 재산보호, 2호 범죄 예방 및 진압수사, 3호 경비, 경호, 대간첩 작전, 그리고 아까 10차 개정 때 뭐 들어갔다 그랬어? 대테러가 새로 들어갔다 그랬죠? 대간첩 대테러. 그 다음에 치안 관련 정보 수집 뭐 이런 거, 교통 단속. 그 다음에 6항도 새로 들어간 거죠? 아까 10차 개정 때 11차구나. 11차 때 대테러. 11차 때 대테러 들어갔고 6호에 있는 외국 정부기관이나 국제기관의 국제협력 조항이 새로 추가됐어. 그래서 총 7가지가 들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요거 다음 중 뭐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정한 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하고 낼 때 문제 유형 쓰입니다. 최근에 나왔어. 7가지 있다는 거 꼭 알아도.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무슨 상황에 무슨 조치할 수 있는지 쭉 써놨는데, 첫 번째 쌍가루 3번 불신검문. 불신검문 아주 잘 나옵니다. 시험에. 불신검문은 이제 옆에 보면 뭐 즉시강제로 볼 거냐 경찰 조사작용으로 볼 거냐. 그러면 경찰 조사작용으로 보는 쪽으로 밀쳐 주세요. 경찰 조사작용. 아까 우리 경찰 조사 잠깐 했죠. 자 그러면 법조문 분석해 봅시다. 동그라미 1번 경찰관은 박스 안에 있는 1호나 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서 질문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지 하여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의무사항은 아니야. 할 수 있다. 재량이에요 다.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어떤 사람? 1호 수상한 행동 그 밖의 주의사정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어떤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2호 이미 행해진 범죄에 관해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행해지려고 하는 범죄에 대해서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러니까 자 분석을 해보면 그 수상한 행동을 한다. 그 밖의 주의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4가지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지시켜서 질문할 수 있는 거죠. 그럼 4가지 경우가 어떤 거야? 어떤 죄를 범했다고 의심드는 사람. 두 번째,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드는 사람. 세 번째는 어떤 범죄에 대해서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앞으로 행해지려고 하는 범죄에 대해서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렇게 그런 4개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지시켜 질문할 때 질문할 내용이 보통 뭐겠어요? 신분 요구하죠? 신분 확인. 근데 경직법에는 이 주민등록증 같이 신분 요구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주민등록법 제26조 주민등록증 제시 요구 이렇게 써놨죠? 자, 요거는 내가 왜 써놨냐면 경직법에는 주민등록증 제시 요구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어요. 그러면 경찰관이 길거리에서 이제 불신검문하면서 주민등록증 같은 신분증 요구한단 말이야. 그거는 어느 법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거야? 주민등록법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질문이 나올 때, 문제가 나올 때 경직법에서는 뭐 주민등록증 제시 요구하는 불신검문할 때 주민등록증 제시 요구토록 하는 규정이 있다. 그러면 X예요. 그건 주민등록법에 근거해서 하는 거야. 그 점만 알아두면 돼. 그 다음에 동그라미 2항. 자, 경찰관은
그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는 질문하기에 가까운 경찰관서에 동행하자고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 요구를 받은 사람은 거절할 수 있다. 강요 못한다. 거절할 수 있다까지가 법조문이죠. 그럼 여기 포인트가 어디냐? 이 항 끝에 어느 때 동행을 요구할 수 있어요? 어느 때? 두 가지 경우에. 첫째,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하나, 두 번째는 교통 방해된다고 인정될 때. 응? 둘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그 다음에 어디로 동행하자고 요구할 수 있어? 그 불신검문한 경찰관 자신이 근무하는 자신의 경찰관서로 가는 게 아니고 부근의, 그러니까 두 번째 가까운 그 불신검문한 장소에서 가까운 경찰관서, 응? 자신의 경찰관서가 아니고 가까운 경찰관서로. 그 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 상대방 동행 요구받은 상대방은 거절할 수 있어. 세 번째, 거절할 수 있다, 요구를. 그래서 제목이 임의동행이라 그래요. 응? 임의동행. 그래서 거절하면 강제로 끌고 가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 요와 관련해서 동그라미 2번 관련해서 오른쪽에 이제 판례를 봐봐. 판례 중에서도 뭐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을 내서 쭉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그 중에 나하고 같이 공부할 거는 3번하고 4번 판례 같이 보자. 자, 3번 보면 경찰관이 가까운 경찰관서로 좀 가자. 임의동행을 요구했어. 근데 응하지 않을 자유 있잖아. 거부할 수 있잖아. 근데 응하지 않는다 하여 강제 연행하려고 양팔을 잡아 끈 행위는 강요 못한다 그랬잖아. 무슨 그 사람이 막 범죄를 실행 마친 현행범이거나 이러면 이제 영장 없이 일단 체포해 갈 수는 있지만 나중에 영장을 받고. 그런데 이건 범죄 그 저지른 현행범 같은 자가 아니야. 그럼 뭔가 좀 알아보려고 하는 것뿐이잖아. 그죠? 그러면 그런 임의동행 요구에 불응한다고 하여 강제 연행하려고 양팔을 잡아 끈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죠? 이게 핵심이죠. 따라서 아까도 공부했죠. 이러한 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한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한다. 그러니까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못한다는 거예요.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그 뒷얘기가 그거죠. 예. 4번도 마찬가지야. 경찰관이 임의동행을 요구해. 거부하니까 손목을 잡고 뒤로 꺾어 올리는 등으로 제압을 하니까 거기서 벗어나려고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힌 경우 이거 뭐야? 응? 이거는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볼 것이다. 결국 뭐야? 응? 애초에 위법한 공무집행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 저항한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거야. 그 정도는. 그래서 이거를 처벌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공무집행 방해죄로. 그래서 3, 4번 정도 검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항. 경찰관은 이 불신검문하면서 정지시켜 질문할 때 뭐 할 수 있어? 흉기 소지하고 있는지 조사할 수 있다. 밑줄 흉기 가지고 있는지 조사할 수 있다. 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읽어보고 밑에 각주도 한번 여러분들 시간 내서 읽어보세요. 흉기 조사는 이건 이게 몸 수색하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못해. 그건 영장 있어야 돼. 이거는 다만 지갑 좀 열어 보이라, 응? 아니면 주머니 이렇게 보이라, 가방 좀 열어 보이라 이런 정도지. 직접 막 뒤지고 이런 거 못 하는 거예요. 육안으로 확인하는 거야. 하여튼 동그라미 3번 흉기 소지 여부 조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동그라미 4번 경찰관은 그 불신검문할 때 그 장소에서 상대방한테 질문하거나 임의동행을 요구할 때 자 요건이 있어. 어떻게 해야 돼? 첫째 신분증 제시해야 돼. 응?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제시. 두 번째 뭐 해야 돼? 소속과 성명 밝혀야 돼. 소속 성명 밝히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하는 목적과 이유를 설명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임의동행을 요구할 때는 어디로 갈 텐지 동행 장소를 밝혀야 돼. 그죠? 요거 다 꼼꼼히 읽어두세요. 네. 그 다음에 5항 넘어가 봐. 5항 가면 그러면 상대방이 임의동행 요구에 응해서 가까운 경찰관서에 동행을 했어. 그러면 경찰관서에 동행했으면 경찰관은 어떻게 해야 돼?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응? 경찰관 본인이 그 대상자의 동행한 사람의 가족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한 장소, 목적과 이유를 경찰관이 직접 알리거나 가족 등에게 아니면 그 임의동행에 응한 본인에게
가족 등에게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 마지막 부분에 뭐야?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의 도움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또 알려야 된다. 그죠? 이것도 다 중요한 거예요. 응? 5항. 그 다음에 동그라미 6항은 숫자 중요해. 자, 6항이 뭐야? 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했는데 응한 사람. 그래서 경찰관세에 동행한 사람, 경찰관세에 몇 시간 이상 머물게 할 수 없어요? 6시간 초과해서 머물게 할 수 없어. 자, 6시간 중요하다. 6시간 경찰관세에서 머물게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6시간 초과해서 머물게 할 수 없다는 말이 6시간까지는 강제로 잡아둬도 되는 거냐?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임의동행에 응해서 경찰관세에 나온 사람 언제든지 가겠다 그러면 가도록 허용을 해야 됩니다. 응? 그래서 그 밑에 판례 읽어보면 두 번째 줄에 뭐야? 임의동행 누구나 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둘째 줄 뭐야? 임의동행에 응한 후에도 언제든지 경찰관세에서 퇴거할 자유가 있다. 응? 따라서 이 6항 있잖아. 6항이 넷째 줄 끝에 경찰관은 임의동행에 응한 자를 6시간까지는 경찰관세에 강제로 잡아두는 거, 즉 구금하는 걸 허용하는 의미는 아니다. 그죠? 알겠죠? 이거 알아두고. 그 다음에 7항 가봐. 227쪽에. 그러면 이렇게 불신검문에서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자, 밑줄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또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답변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그죠? 다만 여기서 하는 질문은 뭐 하는 거야? 뭔가 여기 보듯이 수사의 단서를 얻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를 범죄 혐의자로 보고 수사를 하기 위해서 신문하는 건 아니거든. 따라서 마지막 줄에 뭐 있어요? 밑줄 형사소송법상에 묵비권이 있다는 거 있지? 진술거부. 자기한테 형사상 불리한 짓을 거부할 권리 있다. 형사소송법상의 진술 거부권을 고지할 의무는 없다. 요거 밑줄 쳐주세요. 응? 그러면 야, 변호인의 도움받을 권리 있다는 건 알려야 되죠? 고지해야 되죠? 근데 묵비권이 있다는 걸 알릴 의무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 범죄 수사 대상자로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진술 거부권까지 고지할 의무는 없다. 그래서 불신검문 조항, 단골 출제 영역. 두 번째 227쪽에 쌍가루 번 보호조치 있죠? 요것도 또 단골 출제 영역, 보호조치 등 해서 자 뭐냐? 동그라미 1번 보자. 예, 경찰관은 4조 1항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 그 밖의 주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아래 박스에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데다가 응급 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는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다. 뭐야? 보건의료기관, 공공구호기관에 긴급 구호를 요청하거나, 응? 이거 뭐 병원 같은 데 데려가거나 아니면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어떤 자들이야? 1. 정신착란자. 정신착란, 그 다음에 술 취해서 자기나 타인의 생명, 지체,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두 번째, 자살기도자. 세 번째,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단 3호 끝에는 뭐가 달렸어? 다만 거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 박스 안에 거를 분석해보면 1호와 2호는 어때? 우리가 줄여 공부하면 정신착란자, 술 만취자, 주치자라 그러죠? 술 취한 자, 그 다음 뭐야? 두 번째는 자살 기도하는 자. 요 셋은 본인이 거절해도 강제로 보호 조치할 수 있는 거야. 응? 그러나 사망의 미아, 병자, 부상자는 어떻게 돼? 미병부. 뭐야 이거는? 거절하면 강제로 보호 조치 못하는 거예요. 그죠? 요 차이가 있는 거 알아두고 이 박스 안에. 그 다음에 2항 경찰관으로부터 긴급구호 이렇게 긴급구호 요청받은 보건의료기관, 병원이나 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다음에 동그라미 3항 제 3항을 보면 경찰관은 위에서 말한 이런 그 보호 조치를 할 때는 그 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흉기 등 위험 일으킬 수 있는 흉기 등의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해 놓을 수 있다. 이거를 임시 영치라고 불러요. 임시 영치. 뭐 읽고 지나가면 돼. 임시 영치할 수 있는데. 예. 그리고 4번
이렇게 구호 조치를 했을 때는, 보호 조치를 했을 때는 사항에서 경찰관은 지체 없이 대상자의 가족 등에게 알려줘야 되고, 만약에 연고자가 발견이 안 되면 적당한 공공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인계 5번 이렇게 했을 때는 또 보고해야 되고, 관서장한테, 소속 서장 등에게 보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뒤로 가자. 제 7항 보세요. 자, 7항 보면 뭐예요? 숫자가 나와. 이거 반드시 암기. 자, 이 긴급구호 대상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할 수 있는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가 없어. 자, 그래서 보호조치 기간, 긴급구호 대상자 보호조치 기간, 경찰관서에서 보호할 때는 24시간 초과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자살기도, 누구야? 술 취하거나 정신착란자 등으로서 소지하고 있는 흉기 같은 게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 영치할 수 있다 그랬죠? 이 영치하는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대. 자, 숫자 외워야 돼. 24시간 10일 외워야 됩니다. 꼭 공부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도 이제 관련된 판례들을 소개해 놨어요. 그 중에 여러분들 시간 내서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1번하고 2번 이렇게 보는데 1번보다 2번 하나 검토해 봅시다. 자, 2번에 밑줄 친 부분 봐.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정신착란자, 주치자, 즉 술 취한 자, 자살기도자 등 응급의 구호를 요하는 자를 24시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찰관서에 보호조치할 수 있다고 지금 경지법에 규정이 있었지. 그럼 보호조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관으로부터 구속영장 발부받지도 않고 피의자를 경찰서에 있는 보호실에다가 유치해 놓는 것은 영장주의에 위반된 위법한 구금이다. 불법 구금한 거다. 인정된 거죠? 네. 따라서 이거는 이미 끝났다면은 손해배상 해줘야 된다고 판결 내리는 거죠. 위법이었으니까. 2호도 비슷한 얘기니까 법적으로 이 긴급구호 대상자가 아닌 자를 경찰서 보호실에 강제로 보호해 놓는 것은 위법한 구금이다. 손해배상 해줘야 된다. 이런 판결이 같은 논리니까 여러분들 읽어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2번 정도 하나만 보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경직법상의 제3조 불신검문, 제4조 보호조치, 아주 단골 출제되는 영역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230조, 자, 위에 올라와서 위험 발생의 방지 등이라는 제목을 담은 법조문이 있습니다. 제5조 위험 발생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어. 그래서 자, 1항 뭐가 있습니까? 자, 읽어봅시다. 경찰관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지변, 또 뭐야? 무슨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예를 들면 한강 다리가 갑자기 무너진다든지, 그죠? 옛날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라든지 등등 그런 거, 또는 교통사고, 또 위험물의 폭발 사고, 또 요새 뭐 나와? 멧돼지가 막 도시에 출현하고 하죠? 도심지에. 그래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에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는 법이 정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죠? 네, 그래서 1항 보면서 요 박스 안에 거를 보자. 1번, 그 위험한 사고 현장에 위험한 장소에 모인 사람이나 물건을 관리하는 자, 위험한 동물 관리하는 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뭐 할 수 있어? 자, 동그라미, 경고를 할 수 있고, 두 번째, 무슨 조치를 또 할 수 있어? 매우 긴급할 때는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킬 수 있대. 자, 여기 2호의 조치는 억류 또는 피난시키는 조치를 할 수 있어. 응?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장소에 있는 사람, 그 물건의 관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별도의 조치를 하거나 직접 그 조치를 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제5조에서 5조 1항에서 말하는 이런 위험한 사태가 예상이 되거나 이미 현실화됐거나 했을 때는 어떻게 돼? 자, 뭐뭐 할 수 있어? 경고, 그 다음에 2호에 뭐 있어? 억류, 피난. 세 가지로 해. 경고, 억류, 피난. 이렇게 세 가지 조치를 할 수 있어. 그런데 그것도 1호는 그 장소에 모인 사람, 물건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라고, 억류, 피난은 누굴 대상으로 하는 거야? 억류, 피난은
매우 긴급한 상태이면서 또 어떻게 돼?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에게 하는 거야. 위해 입을 우려가 있는 자에게 뭐 하는 거야? 억류 피난시키는 조치를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위해를 입을 우려가 없는 자한테는 억류 이런 거 못 하는 거지? 에? 이로 같은 경고는 할 수 있어. 그러나 위해를 입을 우려가 없는 사람한테는 억류는 못 하. 억류나 피난시키는 거는 못 하는 거예요. 자, 그 박스 밑에 뭐 있어? 위에서 말한 경고라는 조치는 일종의 뭐야? 에? 그 경찰 지도라는 성격을 갖는 거야. 경찰 지도 우리 뒤에 가면 또 있어. 설명. 경찰 지도. 그 다음에 억류나 피난시키는 것은 우리 아까 공부한 즉시 강제 조치의 성격을 갖는 거다. 응? 읽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항. 자, 2항은 문장 지금 눈으로 읽어요. 다 읽었어요? 네, 읽고 난 뒤에 키워드 잡자. 뭐냐? 동그라미 2번에 하나만 잡아. 대간첩 작전 수행. 그거 믿으세요. 대간첩 작전 수행을 키워드로 해서 그런 걸 위해서 필요한 때는 뭐 할 수 있어? 이제 그 두 번째 끝에 국가 중요 시설에 대한 접근 통행을 제한 금지할 수 있다. 응? 그러면 거꾸로 읽어봐. 국가 중요 시설에 대한 접근이나 통행을 제한 내지 금지시킬 수 있는 사유는 뭐일 때만 첫째 줄에 있는 대간첩 작전 수행 또는 소유 사태 진압을 위해 필요할 때만 할 수 있는 거야. 응? 그러니까 여기서 국가 중요 시설에 대한 접근 통행 제한 금지는 위에서 말하는 1호에는 할 수 없는 거야. 1번 동그라미 1번의 경우는. 응? 따라서 문제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자, 또 위에 동그라미 1번에 해당하는 이거를 이런 사태가 있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 그러면 경고, 억류, 피난 이런 거 쓰고 또 뭐야? 국가 중요 시설에 대한 접근 통행 제한. 그러면 그 밑에 게 답이지. 국가 중요 시설. 응? 그러니까 대간첩 국가 중요 시설에 대한 접근 통행 제한 금지 조치는 대간첩 작전 수행 등을 위해서만 할 수 있는 조치다 이거예요. 응? 그렇게 구분을 해놓고, 예, 그 외에 뭐 사망 사항은 별거 없어. 넘어갑니다. 예. 자, 관련해서 그 밑에 230페이지 아래쪽에 판례가 있는데, 자,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경찰관은 당연히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자, 아마 농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했나 봐. 그래가지고 이거 불법 시위다, 집회 시위다 해가지고 경찰이 그 농민들을 강제 연행해 갔나 봐. 그런데 트랙터는 그냥 도로에 그대로 놔둔 채 다 철수해 버렸어. 그러면 어두워졌어. 밤이 됐는데 도로에 트랙터가 방치되어 있으니까 어떤 차가 운전하다가 갑자기 발견하고 피하려다가 사고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경찰관들이 시위를 진압했으면 교통사고가 안 나게 도로 위에 있는 트랙터 같은 거를 당연히 도로 밖으로 치워놔야 될, 그래서 치워서 위험 발생을 방지해야 될 의무가 당연하게 있는 거 아니냐 하고 의무 위반해가지고 피해를 당했다 이래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야. 인정됐죠? 법에 명시적으로 이런 거 뭐 도로에 뭐 이 트랙터 같은 거 있으면 사고 방지를 해서 치워놔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명시 안 됐더라도 당연히 국민의 생명시대 재산 보호를 위해서 당연히 경찰은 했어야 될 의무인 조치다라는 전제를 까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읽어보자.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 여기도 뭐가 있는 거냐면 그 우리 아까 뭐가 뭐냐면 재량 영수축, 재량권 영수축이라는 거 배웠죠? 그 앞에서부터 배우자. 경직법 제5조는 경찰관은 인명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소리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는 법이 정한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래서 취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취해야 한다. 의무로는 안 돼 있잖아. 취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재량 권한을 주고 있어. 그래서 재량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정을 따라 볼 때 경찰관이 법이 정한 그 조치를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런 때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조치는 직무상 위법이 된다는 거예요. 의무를 위반한 것이 위법.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돼요? 트랙터를 도로에 방치해놓고 시위자만 체포해서 철수해버려서 교통사고가 났다면 그거는 뭐야? 그 재량권 행사 제대로 하지 않은 게 되고 직무상 의무 위반은 위법이니까 배상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런 판결이에요. 자, 이거는 뒤에 국가배상 사건하고도 연관이 되어 알아두자. 그 다음에
231쪽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를 보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읽어보자. 이거는 이제 사람에 대한 즉시강제 조치인데, 경찰관은 범죄 행위가 바로 눈앞에서 행해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는, 목전에 행해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는 범죄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뭐 할 수 있어? 경고를 하고, 관련자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범죄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그죠? 그러면 범죄의 예방과 제지라는 항목을 다루는데, 자, 첫째 줄. 밑줄 칩시다. 범죄 행위가 목전에 행해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바로 눈앞에서 행해지라고 인정될 때는 예방 차원에서 뭐 할 수 있어? 경고. 여기 동그라미. 경고. 그리고 셋째 줄. 긴급할 때는, 셋째 줄. 긴급할 때는 뭐 할 수 있어? 제지할 수 있다. 그렇죠? 제지할 수 있다. 그리고 하살표. 여기서 말하는 경고 조치는 경찰 지도의 성격, 그리고 제지는 즉시강제의 성격을 갖는 거야. 자, 관련돼서 판례가 여기 두 개 들었는데 1번을 라고 같이 공부하자. 자, 이거 경찰이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뭐 2번 같은 경우로 해보자. 우리가 이제 12월 5일 내일 아마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죠. 그런데 지방에 이제 막 농민들도 이제 상경을 해서 집회에 참가하려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경찰이 예를 들어 이 광화문 서울의 광장에서 집회하는 걸 불법 집회로 규정을 했어. 그래서 이거는 허용을 안 했는데, 저 경상도 어디에서 버스 타고 이 서울로 이제 집결하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불법 집회에 참가해서 범죄 행위하는 거 예방 차원에서 어떻게 해서 거기서 아예 버스를 못 타게 제지를 했어요. 이 조치 위법이라고 판결 난 거야. 그래서 읽어보면, 저 서울에서 수백 킬로 떨어진 특정 지역에서 서울에서 열리는 어떤 불법 집회에 참가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시간적으로 볼 때나 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집회 예정 장소로 출발 내지 이동하려는 것을 제지하는 조치는 지금 공부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른 즉시강제 조치로서의 제지의 범위를 벗어난 과잉된 조치로서 비례 원칙에 위반한 위법한 조치라고 판결이 난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1번 꼭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7번 제7조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집이나 가택이나 영업소 등에 출입하는 거죠. 위험 방지 차원에서. 자, 그런데 우리 법조문 읽어보자. 동그라미 1번. 일단 원칙적인 조항입니다. 경찰관은 아까 우리 제5조나 6조에 따른, 하여튼 읽어보자. 경찰관은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 지체, 재산에 위해가 임박한 때에는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면 합리적으로 판단을 내려서 필요한 한도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나 건물 또는 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이제 원칙적인 조항이야. 그죠? 그래서 위해 방지 또는 피해자 구조를 위해서 필요한 한도 내에서 토지, 건물, 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토지, 건물, 배 또는 차가 꼭 그것만으로 한정해 놓은 건 아니고, 이건 예를 들어 놓은 거다 말이야. 따라서 넷째 줄에 항공기 아니라든지 광갱은 어디야? 우리 광산의 그죠? 광산의 그 갱도 있잖아. 그런데 그게 광갱이야. 광산의 갱도, 항공기나 광갱 등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되는 거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거 앞에 거 배 또는 차 이런 건 다 예를 들어 놓은 거니까 항공기, 광갱 등도 포함되고, 또 이럴 때는 그 관련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고 출입하는데 어느 때만 출입할 수 있는 시간의 제약이 없다. 이 원칙적인 얘기 1번. 그러나 동그라미 2번을 보면 자, 흥행장. 흥행장이니까 유흥업소 같은 데죠. 흥행장, 여관, 음식점 또는 기차역 같은데, 전철역,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나 그에 준하는 관계인은 경찰관이 뭐하기 위해서 범죄나
또는 사람의 생명시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장소의 영업시간이나 해당 장소가 일반인에게 공개된 시간에 그 장소에 출입을 하겠다고 요구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죠. 그러면 경찰관이 이런 영업소라든지 이런 데 출입할 수 있는 요건은 뭐야? 응? 두 번째 줄에 범죄나 생명신체에 대해서는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좀 들어가 보겠다. 요구할 때는 어떻게 돼? 그 관리자 등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이거죠. 근데 이 경우는 그 법조문을 보면 어떻게 됐어? 응? 셋째 줄에 어느 때 그 해당 장소의 영업시간에 아니면 그 장소가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로이 보장되어 있는 공개된 시간에, 그죠? 제약이 있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요 경우는 간단히 말하면 공개된 장소 또는 영업시간 내지 공개된 장소에 경찰관이 범죄 예방 등을 위해서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야 공개된 장소에, 이럴 때는 마지막 화살표, 이때는 그 시설이나 장소를 관리하는 자의 동의를 얻게끔 돼 있어. 그죠? 물론 상대방은 관리자 등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거절하면 안 되게 돼 있지만 요건이 관계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출입할 수 있는 시간도 제약을 해놨어. 영업시간 아니면 공개된 시간. 응? 그래서 영업시간 내지 공개시간 내에만 출입이 허용되게끔 돼 있는 경우야. 그래서 1항과 2항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3항은 어떻게 돼요? 자, 3항은 키워드가 대간접적전 수행시야. 응? 대간접적전 수행.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있어? 그 작전 지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서 그 장소를 검색할 수 있는데 이때는 뭐야? 동의가 필요가 없어. 동의가 필요 없고 시간에도 제약이 없어. 검색하는데. 자, 그렇게 해서 이게 다르죠. 1항은 원칙론적인 얘기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2항과 3항을 구별해야 돼. 2항은 공개된 장소 내지 영업시간 내에 출입할 때 그때는 관계자 동의 있어야 되고 그 시간도 제약이 있어. 그러나 3항 대간첩작전 수행을 위해서 그 작전 지역에서 검색하는 데는 동의도 필요 없고 시간에도 제약이 없다. 이 차이를 알아둡니다. 2항과 3항 경고. 자, 그 다음에 뒤로 갑니다. 4항은 당연한 얘기라서 여러분들이 읽고 지나가십시오. 그 다음에 8번 제 8조 사실 확인 등 이렇게 있어요. 사실 확인 등. 이 사실 확인하는 조치는 성격이 무슨 작용이야? 경찰 조사 작용. 응? 경찰 조사 작용. 자, 동그라미 1번을 봅니다. 우선 출발머리부터 보세요. 일단 읽고 생각하자. 경찰 관서의 장은 경찰의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다른 국가기관이나 공적인 단체, 사적인 단체, 공사단체 등의 직무 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응?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 소속 경찰관을 보내서 현장에 나가서 해당 기관이나 단체장의 협조를 받아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그죠?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여기서 문장의 주어부터 달라. 자, 1번 경찰관서의 장은, 그죠? 경찰관서의 장은 두 번째 줄 끝에 조회할 수 있다. 조회하는 거는 관서의 장이 하는 거야. 응? 관서장의 이름. 관서의 장은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관서장이 뭐 할 수 있어? 소속 경찰관을 시켜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게 할 수 있어. 그래서 확인은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것도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문장의 주어가 누구야? 경찰관은 밑에 박스 4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관련자에게 경찰관서에 출석하라고 출석 요구서를 보내서 출석 요구할 수 있다. 그랬어. 그죠? 그런데 여기 요거 잘 공부해야 돼. 2항 경찰관서에 출석하라고 요구하는 거. 경찰관은 관련자에게 출석하라고 요구할 수 있어. 그런데 이 요구는 강제가 아니야. 안 가도 상관없어. 응? 이거는 범죄자 수사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거든. 네. 그래서 자, 셋째 줄. 이때 출석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밑줄. 이거는 출석할지 여부는 본인에게 맡기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형사처분을 위한 목적으로 출석 요구할 수는 없어. 형사처분. 왜 그러냐? 그 밑에 박스를 봐. 네 가지 목적으로만 이 경직법상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이 정한 네 가지 목적을 위해서만 경직법 8조를 근거로 관련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거야. 네 가지가 뭐야? 1번. 미아. 길 잃어버린 아이 보호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미아 인수할 보호자인지 확인을 위해서. 두 번째. 유실물 인수할 권리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거 보니까 뭐 생각나? 여러분 얼마 전에 떠들썩하게 했던 강남에서 가방에 1억인가 이렇게 버려진 사건 있잖아. 그 청소하시는 분이 발견했잖아. 그죠? 경찰에 신고했잖아. 이런 게 유실물이라는 거야. 그래서 경찰이 어떻게 했어요? 이거 공고했죠? 그랬더니 그 몇 층에 사는 그 주민이, 그죠? 그게 타워 팰리스인지 모르겠지만 그 주민이 가방에 넣어놨는데 모르고 가정부가 버렸는지 가족이 버렸는지 그렇게 됐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 본인 맞는지 그 물건의 소유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니까 나오라고 통보서를 보내죠. 나와서 인정되니까 그 사람에게 돌려줬다. 이렇게 이제 결말이 지어졌죠. 그래서 그 잃어버린 물건을 인수할 권리자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고로 인한 사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네 번째는 교통사고를 조사하기 위해서 교통사고를 조사해서 뭐 해야 돼? 누가 잘못했는지 알아내가지고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 이런 거 하기 위해서. 그래서 4번의 밑줄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교통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응? 행정처분 밑줄. 그래서 이 4번에 이게 그 형사처벌. 응? 그러니까 그 처벌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형사처벌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거는 그거는 수사작용의 일종이나. 근데 이거는 수사가 아니라 행정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경찰관이 관련자에게 출석 요구서 보내서 출석하라고 할 수 있는 사유는 네 가지야. 행정 목적으로. 따라서 그리고 출석할지 여부는 자유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강제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동그라미 2번의 셋째를 형사처분을 위한 목적으로는 출석 요구할 수 없는 거, 그거 중요하게 여겨두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국제협력이라고 아까 11차 개정 때 도입된 거 있죠. 국제협력. 그래서 경찰청장은 직무 수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와 국제협력과 국제협력할 수 있다. 별건 없어. 이건 논점은 이게 이제 새로 추가됐다는 것뿐이고 근거만 마련한 거고. 자, 10조 유치장 있죠. 자, 유치장은 아까 관련돼서 유치장 그 경찰서에 유치장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언제 몇 차 개정 때 마련됐다 그래서 도입됐다고? 다 까먹었지 벌써. 1차 개정 때. 자, 그러면 읽어봐.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속된 사람 또는 신체자를 제한하는 판결이 나왔다든지 그런 처분을 받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하여 경찰서와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에 유치장을 둔다. 그죠? 자, 그러면 다음 중 유치장 설치의 근거가 되는 법은 뭐냐? 경찰서에 유치장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이 뭐냐?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다. 응? 경직법이 유치장 설치하도록 근거법. 어디에? 그거 밑줄주세요. 셋째 줄. 어디에 유치장 설치할 수 있어? 경찰서. 응? 경찰서. 따라서 지구대나 경찰서 밑에 있는 지구대나 어떻게 돼? 파출소에는 유치장 설치 못하는 거예요. 최하 단위가 어디야? 경찰서야. 응? 그래서 거기다가 경찰서 거기다 옆에다가 지구대나 파출소는 X. 경찰서. 그리고 이제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니까 이제 옛날로 따지면 지방해양경찰서 이런데. 그죠? 자, 지구대 파출소는 아니라는 거 알아도. 그 다음에 11번 경찰 장비 사용 문제를 봅니다. 자, 경찰 장비. 자, 장비 사용에서 동그라미 1번 경찰 장비라는 거는 종류를 안 따지고 경찰이 직무 수행하는데 사용하는 모든 장비를 통틀어 말해. 그래서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응? 그러니까 경찰 장비라는 말이 제일 포괄적인 말이야. 근데 장비를 또 나눠요. 장비라는 걸 어떻게 나눠? 뒤로 가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경찰 장비란 이런 거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항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 경찰관 읽고 지나가다. 자, 경찰관은 직무 수행 중에 경찰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 장비.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위해성 경찰 장비라고 불러. 응? 거꾸로 생각해봐. 이제 위해성 경찰 장비란 경찰 장비 중에 사람이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위해성 경찰 장비라고 부르고, 이 위해성 경찰 장비를 사용하려면 안전교육하고 안전검사를 받은 후에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써. 외우지 말고요. 읽고 지나가. 그 다음에 동그라미 사망은 그냥 밑줄 칩시다. 경찰관은 경찰 장비를 함부로 개조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뭐 새로운 장비를 막 부착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 예. 사망. 예. 우리 미국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미국 경찰 관련 영화 보면 막 무슨 마음대로 막 개조한 장비를 막 사적으로 쓰고 막 그래요. 그죠? 다 영화니까 다 뻥이야. 자, 3번. 예. 그 다음에 뭐 당연한 거 4번. 위해성 경찰 장비는 필요 최소. 경찰 작용은 무조건 다 필요 최소한만큼 해야 돼. 이게 비례 원칙에 해당하는 거야. 당연한 얘기고. 자, 5항. 경찰청장은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경찰 장비를 새로 도입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검사 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서 그 승인을 얻어야 되는 거야. 그죠? 예, 5항. 뭐 어디를 틀리게 내는 건 아닌데 이런 게 이제 새로 만들어진 조항들이라 읽어봐요. 자, 그러면 6항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어서 그 밑에 보세요. 그러면 위해성 경찰 장비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그래서 대통령령이 만들어져 있어. 자, 여기서 외워야 될 항목들이 있어. 자, 먼저 위해성 경찰 장비의 종류 해가지고 위해성 경찰 장비를 몇 가지로 나눴어? 4가지로 나눴어. 이거 외워야 돼. 자, 위해성 경찰 장비, 경찰 장구라는 거, 무기라는 거, 분사기 최루탄, 그다음에 기타 장비로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해놨죠. 여기에 속하는 것들 외워야 돼. 이거는 암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따라서 자, 경찰 장구라고 했어. 경찰 장구는 일반적으로 이제 뒤에 또 나오겠지만 보통 경찰관이 휴대하고 통상적으로 휴대하면서 직무 수행할 때 쓰는 그런 도구들을 말해. 예를 들면 수갑, 포승, 끊는 줄 아냐? 수갑, 포승, 경찰봉, 전자충격기, 방패. 뭐 이것만은 아니지만 이게 대표적인 예로 드러났죠. 자, 수갑, 포승, 경찰봉, 전자충격기, 방패는 경찰 장구로 분류돼 있어. 그다음에 무기는 권총, 소총, 기관총, 산탄총, 박격포, 수류탄, 도검도 무기고, 그다음에 분사기 및 분사기나 최루탄은 다 분사기란 말이 들어가죠. 가스 분사기, 가스 발사총, 최루탄. 그다음에 기타 장비에 뭐 들어가? 이번에 시위 진압하면서 사용한 물대포 같은 거 있죠? 기타 장비. 가스차, 살수차, 특수 진압차, 물포, 석궁도 기타 장비 들어가죠. 석궁, 다목적 발사기, 도두 차량, 차단 장비. 자, 하여튼 이거는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 어떻게 나와? 이렇게 했고 연결해 놓고 다른 장비에 속하는 걸 하나 섞어 놓고 옳게 연결해 놓고 분류해 놓은 거, 옳게 연결하지 못한 거 골라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꼭 외워야 돼. 자, 그러면 그 밑에 각종 위해성 장비 사용하는 기준들이 쭉 대통령이 정했는데 시간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하여튼 여기서 위해성 경찰 장비의 종류 이 부분은 필수야. 암기하는 거.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쭉 가. 하나 공부할 거 뭐예요? 234페이지. 전자충격기 있죠. 전자충격기. 전자충격기 등의 사용 제한 이렇게 써. 그래서 거기에 1항 한번 보여. 자, 14세 미만자 또는 임산부에 대해서는 전자충격기나 전자방패를 사용하면 안 된다. 밑줄 쳐요. 14세 미만자, 임산부. 그러면 65세 이상 된 노인에 대해서는 전자충격기나 이런 거 사용하면 안 된다. 맞아? 땡. 나이 상한은 제한이 없어요. 14세 미만자하고 임산부에 대해서 못 쓰게 되는 거야. 응? 단 임산부라 할지라도 총기 들고 경찰에 대항하면 그때는 예외로 하지. 응? 그래서 예외가 있지만 그렇죠? 예, 1항. 그다음에
경찰관은 전극 침 발사 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할 때는 얼굴 향해 발사하면 안 된다. 이게 당연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다 포인트를 더 14세 미만자 임산부, 그죠? 그다음에 뭐 몇 살 이상 노인 이거 기준은 없다. 그는 그거 기억하면서 그다음에 그 밑에 뭐 당연히 아는 거야. 총기 사용 경고 이거 부분 봐봐. 여러분들이 우리가 경찰이 총기 사용할 때는 먼저 뭐부터 하게 돼 있어? 경고. 응? 그래서 거기 읽어봐. 경찰관은 사람을 향해 권총, 소총을 발사하기 전에 미리 구두로 또는 공포탄을 먼저 쏴서 경고를 먼저 해야 된다 하는 게 원칙. 다만 예외가 있죠. 미리 경고를 하거나 공포탄을 미리 쏘지 않아도 되는 급박한 경우 또는 인질사건, 간첩사건, 테러사건에서 은밀히 작전 수행할 때는 예외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외울 필요는 없고 이제 원칙적으로 경찰이 총기를 사용하려면 사전에 미리 경고를 하거나 아니면 공포탄을 먼저 사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탄을 써야 된다는 원칙을 있다는 걸 알고 넘어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실제 총을 사용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 오른쪽으로 가봐. 그러면 235 총 쏠 때도 어떻게 돼? 동그라미 2항 235쪽. 뭐야? 경찰관은 상대방이 총기나 총을 가지고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 미만자 또는 임산부에 대해서 총 쏘면 안 된대. 응? 그죠? 네, 그 2항 알아둡시다. 자, 그 다음에 거기 가스발사총 보죠. 가스발사총 사용 제한. 응? 그러면 1항 읽어볼까요? 뭐라고 돼 있어?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도주 방지, 타인이나 경찰관의 생명시대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를 억제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가스총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때 경찰관은 요거 밑에 1m 이내의 거리에서 얼굴 향해 발사하면 안 돼. 그 밑줄 1m 이내의 거리에서 얼굴 향해 발사하면 안 돼. 응? 혹시 요거 관련해서 저 앞에 비례원칙 공부할 때 손해배상 책임 인정한 사건 하나 있었지? 경찰관이 얼굴 향해 가까운 거리에서 쏴가지고 가스총 맞고 있는 고무마개가 순식간에 엄청난 압력으로 맞고 있는 건데 가스총을 얼굴 향해 쏘니까 바로 그 고무마개가 튀어나가면서 범인의 눈을 맞춰가지고 실명케 했다면 경찰관의 이 가스발사총 사용행위는 위법 이래가지고 국가배상 책임 판결 인정한 거 앞에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 보다. 그 다음에 뭐 시험에는 아직은 안 났는데 예를 들어 동그라미 2번 경찰은 최루탄 발사기로 최루탄 쏠 때 30도 이상의 발사 각도를 유지해야 된다. 그죠? 네. 그래서 최루탄 같은 거 이 사람 향해 직격탄 쏘면 안 되는 거야. 응? 근데 옛날에 우리 1987년도 우리 민주화 운동 일어나게 만든 계기 중에 하나가 연세대 학생 이한열 군 사망 사건이 있거든. 그때 경찰이 최루탄을 사람을 향해서 직접 쐈어요. 그래서 이제 국민적 분노가 일어나서 전두환정권 물러가라 이게 난리가 났었죠. 예. 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차, 살수차, 물포 사용 기준 이런 거 있는데 여기 특별한 건 없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쭉 여러분들 읽어봐요. 읽어보고 그 다음에 237쪽 가요. 237쪽 가면 12번 있어. 경찰 장구 사용. 아까 우리 이 대통령령에 아까 장구 사용하는 기준 이런 것도 있었죠? 근데 이제 그 미리 써놓은 거야. 자, 장구 사용 봐요. 경찰 장구 사용 사람의 신체에 대한 즉시강제야. 대인적 즉시강제인데 동그라미 1번 경찰 장구란 경찰관이 휴대하여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가, 포승, 경찰봉, 방패 등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 이거는 예시한 거잖아. 이 외에 경적, 그다음에 호승용 포승, 경봉, 전자충격기, 전자방패, 기타, 진압장구 등도 포함된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장구 개념 알아두고 그 다음에 2항을 별표. 자, 장구를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이 어떻게 있어? 경찰관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장구 사용. 그래서 2번을 간단히 말하면 경찰이 장구를 사용할 수 있는 요건 3가지. 이를 현행범 또는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을 체포하기 위해 또는 도주 방지하기 위해. 이런 거 밑줄 칠 때 장기 3년 이상 이런 거 밑줄 치세요. 장기 3년 이상. 그러니까
범인의 체포도주 방지를 위해서, 에? 간단히 말하면 범인의 체포를 위해서나 도주 방지를 위해서. 다만 그 범죄자가 어떤 정도의 죄를 범했을 때 현행범일 때, 그 다음에 현행범은 아니지만 그 죄가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금고 이런 벌받을 범죄를 저지른 범인의 체포도주 방지를 위해서. 그 다음에 2번 경찰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보호를 위해서 불가피할 때. 3번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를 억제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요거 알아두고 요거 있잖아요. 올해 시험에 나왔다. 올해 시험에 경직법상의 경찰 장구를 사용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닌 것을 이렇게 내고 뭐 했는지 알아요? 그 밑에 13번 있지? 13번에 뒤로 가봐. 13번에 이 요건이 뭐야? 분사기나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이거든. 분사기나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이 다음 페이지에 두 가지 요건이 있어. 하나는 뭐야? 범인의 체포 도주 방지죠. 그 다음에 2번은 어떻게 돼? 불법 집회 시위에 따른 현저한 위해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불법 집회 시위로 인한 현저한 위해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체류탄이나 분사기를 사용할 수 있지만 경찰 장구 사용은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거야. 그죠? 네? 그래서 요거를 싹 섞어냈단 말이야. 그래서 13번 분사기 사용 요건 두 가지 알아둔다. 분사기, 체류탄. 범인의 체포 도주 방지. 2번 불법 집회 시위에 따른 경찰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 시체, 재산 현저한 위해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죠? 네. 거기 판례 아까 얘기한 거 판례 있으니까 읽어보고. 그 다음에 무기 사용. 역시 중요. 무기 사용. 그러면 무기 사용도 사람에 대한 즉시강제야. 그래서 1항 무기란 정의가 돼 있어. 법에. 무기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 소총, 도검 등을 말한다. 그죠? 여긴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집어넣었지만 아까 대통령령에 보면 권총, 소총, 도검만이 아니라 수류탄, 박격포, 크레모아 뭐 이런 거 다 포함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2항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요건 있지? 자, 무기를 사용하는데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주지 않으면서 무기를 사용해야 되는 요건이 있고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면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면 2항을 봐. 자, 무기 사용 요건 첫째, 범인의 체포나 도주 방지. 이렇게 잘라보자. 범인의 체포, 도주 방지. 두 번째, 경찰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 시체 보호 위해서. 두 번째. 세 번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 이렇게 세 가지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데 무기를 사용한다. 요구는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주지 않으면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이야. 범인의 체포, 도주 방지,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체, 재산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억제. 이럴 때는 무기를 사용하되 위해를 주지 않고 사용하는. 하지만 밑에 박스가 있죠? 이 박스가 되게 중요해요. 이 박스 안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는 뭐 할 수 있어?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주면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거야. 응? 그래서 박스 안에 그 옆에서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면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야? 1. 형법상의 정당방위를 위해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정당방위, 긴급피난. 그 다음에 2호 밑에 가나다라가 있죠? 가나다라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거를 방지하거나 체포하기 위해서 무기를 쓰지 않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주면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첫째, 가 뭐야?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 또는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할 때. 영장집행에 항거할 때. 다 뭐야? 그 위에서 말한 가와 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주시키려고 저항할 때. 그 다음에 뭐야? 범인 내지 소유를 일으킨 사람이 흉기 등을 지니고 경찰관이 흉기 버리고 투항하라 3회 이상의 투항 명령을 받고도 불응하고 저항할 때. 그죠? 여기는 3회 이상이라는 요건이 들어가요. 라에 3회 이상의 그 버리고 투항하라는 명령 불응할 때 3회 이상. 그런데 4번은 밑에 3번은 어떻게 돼요? 대간첩 작전 수행할 때
무장간첩에게는 무기 버리고 투항하라 3번 이상 안 해도 돼요. 대간첩적 수행할 때 무장간첩이 한 번에 항복하라는 명령에 불응할 때는 한 번만 이제 투항 명령 버리고 투항하라는 명령 불응해도 신체에 위해를 주는 방식으로 무기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대간첩적 수행 시는 3번 3회 이상 요구할 의무가 없게 돼 있어. 응? 자, 그런 거 유의하면서 꼭 읽어둡니다. 그 다음에 239쪽에 동그라미 3항은 읽어보고. 그래서 다시 표로 정리. 장구 사용 요건, 최루탄 분사기 사용 요건, 위해를 주면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요건 이렇게 가지고 위해 수반 그거는 위해 수반하면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은 따로 박스로 정리하고 위해 수반 안 하면서 무기를 사용하는 요건에서 비교해놨으니까 잘 정리.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경찰관의 총기 사용 위법이라고 인정돼서 그 피해에 대해서 국가배상 판결 내려진 거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읽어볼 때 판례 2번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2번 좀 짤막하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응? 겨우 저 50cc짜리 소형 오토바이 한 대 훔쳐가지고 운전하는 15살에서 16살 애들 청소년들이 검문에 불응하고 계속 도망가니까 어떻게 일단 추격하다가 내려서 오토바이를 쏘는 거야. 오토바이 바퀴를 조준해 쐈는데 그게 뒷자리에 타고 있던 그 청소년 뒷머리 맞았어. 그래서 총상을 입힌 경우 이때 어떻게 돼요? 경찰의 총기 사용은 과잉이라고 인정됐어요. 충분히 그렇게 총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순찰 차량에서 계속 추격을 한다는 데서 이 체포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데도 쉽게 총기를 사용하려고 했던 거 잘못이다 이렇게 인정된 거예요. 2번. 그래서 여러 가지 판례들의 상당수가 이제 총기 사용이 위법이라고 판결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건 보면 10번 241쪽에 10번 보세요. 자, 10번 읽어보니까 어떤 사건이에요? 경찰관이 길이 40cm가량의 칼로 반복적으로 경찰관을 위협하며 도주하는 차량 절도 혐의자를 추적하는 중 도주하기 위해 등을 돌린 그러니까 뛰어서 도망가는 그 도주하기 위해서 등을 돌린 혐의자의 몸쪽을 향하여 약 2m 거리에서 실탄을 발사하여 복부 관통상으로 사망케 이르렀다면 경찰관의 총기 사용은 위법이다. 과잉 사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경찰관을 상대로 흉기 들고 이렇게 찌르려고 하는데 이러면 모를까, 그지? 근데 이거는 그냥 도주하는 거야. 등 보이고 도주하고 저항하지도 않는데 가까운 거리에서 바로 신체를 향해 쐈다는 것은 위법으로 인정한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여러분들이 경찰관이 됐을 때 내가 총기 사용할 때 어느 때 위법이 될 수 있는가 판결한 것 차원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우리 경지법에 2가지가 더 남아있어. 뭐냐면 241쪽에 15 사용기록 보관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무기 여기 보면 살수차, 분사기, 최루탄, 무기 사용할 때는 그 사용 기록을 보관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16조가 또 최근에 개정된 조항입니다. 손실보상 올해 시험 나왔어요. 왜냐면 2013년에 개정이 됐었거든요. 개정돼서 새로 추가된 건데 올해 시험에 나왔어. 올해 지난번 3차 시험에 나왔습니다. 9월달. 자, 손실보상 1번 읽어보자.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자, 여기에 중요 단어 적법한 직무수행. 적법. 위법이면 배상이지. 손해배상. 적법. 그 다음에 얼마만큼 보상을 해? 정당한 보상을 하래. 정당한 보상 밑줄. 그러면 어떤 경우? 1번 손해 발생의 원인에서 책임이 없는 자. 밑줄. 책임이 없는 자. 그 다음에 무슨 손실?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을 때. 여러분 여기서 손실보상은 오로지 재산 피해만 물어줘요. 응? 자, 책임이 없는 자가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그죠? 또 두 번째.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재산 손실 입은 경우도 포함해서 보상해줘야 된대. 두 번째. 책임이 있는 자. 책임이 있는 자도 보상하는 경우 있어요. 책임이 없는 자만 보상하는 게 아니라 책임이 있는 자가 자기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넘는 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 책임이 있는 자가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이때도 보상해 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책임이 없는 자에게만 보상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알아두고, 그죠? 그 다음에 2항, 이 요건에 해당돼서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자는 국가를 상대로 보상해달라고 보상 청구권이 있는데, 이 보상 청구권 언제까지 청구를 해야 돼? 이 정해진 기간 넘어버리면 청구권 없어져요. 보상 못 받아요. 언제까지? 첫째 줄, 손실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밑줄 숫자 주의해야 돼. 손실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밑줄 치고.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권리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손실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자, 그 다음에 3항, 이 손실보상 신청이 들어오면 그런 걸 심사하는 기구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라는 걸 두도록 돼 있다. 여기까지.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놔서 거기에 이제 우리 대통령령 조항을 3페이지까지 쭉 들었는데 그건 참고사항으로 좀 보세요. 아직까지 그것까지 내지는 않을 거야. 참고사항으로 보고. 다만 이 경직법의 손실보상 규정은 꼭 공부해 놔야 되고. 뒤로 갑시다. 마지막 244쪽에 16번 벌칙 조항이 있어. 그대로 뭐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찰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에게 해를 끼친 경찰관은 밑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 처한다고 형사처벌 조항을 두고 있어요. 자, 밑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요거 밑줄 칩니다. 그 외에 뭐예요? 그 직무수행, 경찰관이 직무수행할 때 지켜야 되는 기본적인 원칙, 비례원칙, 필요성 원칙, 보충성, 이거 참고사항으로 읽어두면 될 거예요. 자, 우리 이 시간은 경찰 시험에 당연히 나오는, 그래서 한 2문제가량 나오는 경직법에 대해서 살펴봤어. 응? 아주 중요한 영역이니까 반복해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익혀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합시다.